청춘들의 기약 없는 하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 파병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북한 포로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야말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줄인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유학이라더니 전장에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전사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A lot of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They came over to fight, and a large portion have been wiped out. 자, 이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북한군 포로가 일단 한국 언론과 최초로 처음 인터뷰에 나섰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군인들 어디서 어떤 직위를 가진 군인들입니까? 일단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달 9일에 우크라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군인의 목소리, 이제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오늘 실제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한 명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대 초중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사회 초년병이나 대학생 나이잖아요. 먼저 네. 리모 씨 기억하실 거예요. 오른턱 그 총상을 입어서 당시에 처음 발견됐을 때 붕대를 두르고 있었는데, 이 리모 씨의 경우는 26살이고요. 장교는 아니고 정찰 저격수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외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또 다른 백모 씨의 경우도 21살인데 소총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정찰총국 소속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0대 초중반, 그야말로 젊디 젊은 나이인데 훈련이랑 또 노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손을 기자가 만져보니까 이게 나무 껍질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아서 파병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손이 굉장히 까칠까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예.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7월에 자강도의 홍수가 굉장하게 심각히 났는데, 바로 이 리모 씨의 경우는 그 홍수 지원 투입이 돼 있다가 갑자기 지난해 10월 10일 날 훈련 받으러 유학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러시아 쪽으로 끌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학 간다는 얘기 듣고 또 훈련을 받으러 유학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결국 모르고 갔더니 전장에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두 병사 관련된 목소리를 공개를 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자, 조은문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갈지도 현재 모르고 이렇게 파병이 왔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부모들조차도 지금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자녀를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정도만 낳아서 대부분 외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북한은 쇳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직보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쇳쌍둥이를 낳게 되면은 평양산원, 어디 지방에 있든 평양산원을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낳고 나면은 아이들을 국가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이 인구 확장에 관심을 가졌고, 근데 지금은 북한도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네. 북한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거든요. 그 둘 있는 집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들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죽으러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직까지도 파병 사실을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할 타이밍을 놓쳤죠.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알기 시작한대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모들은 동요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가 갔지? 죽었다는데 이제 조금씩 동요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장에 가 있더라. 그러면은 부모들이 사실 상당히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전장이다, 이런 말이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포로가 된 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요, 부모님이 성악에 계시지 못할 거라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는데, 20대 청년 북한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자, 문성무 센터장님. 예.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턱을 다쳐서 뭐 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포로가 일종의 변절자처럼 몰린다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를 받나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 자체를 숨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파병 가면서도 실제 파병되는 사실을 모르고 유학 간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포로로 잡히게 되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걸 이제 국제사회에 다 공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 잡히지 말고 그냥 자폭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고 네. 혹시 심리적 동요로 인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철저한 감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장에 나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고 싸웠다면 명예롭게 해줘야 되는데 예. 저렇게 뭐 일부러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절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폭을 강요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잡히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혹시 귀환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북한 계급상 이게 뭐 거의 하층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과거 6.25 전쟁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가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두 인원들은 이 얼굴도 공개가 됐고 네.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원들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죽거나 네. 아니면 살더라도 정말 그런 정상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인터뷰를 한 실제 이 씨도 만약에 내가 뭐 전장에서 수류탄이 있었으면은 자폭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북한 병사들이 그러니까 전장에까지 가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체 또 누가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편제가 총참모부가 있고 이게 합참의 야전군이고 예. 이것보다 위계가 더 높은 게 총정치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단장이 있으면은 사단장 옆에 사단 정치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아, 그래요? 그 현장 전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걸 다 감시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해서 기록을 해서 생활 총괄을 해요. 네. 그리고 심하면 이제 상부에 올려보내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0명 중에 1명을 뭐 감시했다 더 많을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은 감시원들이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 감시라는 사람들이 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길 무인기 조종사들이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인기 조종사들인데 이거를 일종의 뭐 대한민국 군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믿게 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사기거든요. 전쟁 의지.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라라고 가리키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리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거든요. 근데 가서 미국을 위해서 캐나다랑 싸우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인도 모르고 간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있다. 왜냐? 교육을 평생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전투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러니까 잡히기 전까지는 그걸 믿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폭을 하느니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실이 알려지면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저 드론이 사실 한국군이 조종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적개심을 좀 고취시켰다 이런 설명이군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이 아직도 이 파병 사실을 못 알리는 게 뭐냐면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네. 우리가 월남전 갔을 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싸울 때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저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차이도 없는데 저게 파병된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전투하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투 의지를 조작하는 거죠. 저기 한국군이 있다. 훈련을 하러 가서 실전처럼 싸운다고 해놓고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참 낯선 곳에 갑자기 떨어져서 싸워야 되는데, 자, 부모는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나라에서는 나를 감시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사기가 오를래야 사실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적 공격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위밖에 없어 우리 수가 나보래 굴법이란 거 없어 싸움은 용감하게 비원이 못 왔는데 지원 변한 보임에 매일 있는 년 우리 수가 나보네. 자, 딱 센터장님, 들어만 봐도 한국어가 굉장히 어눌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눌한 한국말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는 이 심리전이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에요. 자, 이 전장에서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정말 강력한 무기, 장비,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전투력이라면, 하나는 정신적인 전투력이에요. 정신전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른 말로 하고 심리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 같은 경우는 속아서 갔어요. 그럼 지금 노래도 봤지만 우리는 속았네 그랬거든요. 네. 결국은 훈련하러 유학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보니까 전혀 전장 환경이 다르고 주위의 동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그럼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실제 과거에도 보면 월남전에서도 그랬고 6.25 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이런 전반적인 심리전을 통해서 적들을 이 마음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귀순하게 만들고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적극적으로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 씨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 북한군에게 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던 무기는 바로 이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 훈련할 때도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낯설면 뭐 뛰거나 은폐지 숨거나 뭐 그런 훈련을 하고, 맞바닥에 총으로 쏘고 그런 훈련만 했지 무기로 직접 떨구는 훈련은 못 해봤습니다. 자, 뭐 북한군 사이에서는 마기 드론이다, 마기 무인기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좀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자, 센터장님, 그런데 북한군 한 10년씩 복무시키잖아요. 근데 공중 공격에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실제 두 인원이 다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찰총국은 정상적인 작전을 취하는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특수작전, 다시 말하면 적 후방에 침투를 해서 교란을 하거나 또는 여인을 암살하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뭐 저격수도 있었고 이 일반 소총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파병이 결정이 됐고 파병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드론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드론을 격추시키는 작전을 하고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인원은 지금 압록강 수해 복구하다가 현장으로 불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개활지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장에 투입된 1만여 명의 인원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사상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또 입수를 한 음성이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처참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또 다른 북한군의 교신 음성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지금 화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루 은폐가 버스들 둘 부산강에서 지금 군의용지장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다리미리 밖에서 500m에 들어 지금 집중 사격한다. 조준 못하고 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자, 센터장님, 뭐 네. 도하장, 그러니까 도하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집중 포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지원 요청에 뭐 다급한 사정까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단순하게 지금 후방을 맞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돼가지고 가장 최전선에 지금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포격을 받고 지금 1명, 2명씩 넘어가고 죽어 넘어가고 다치고 군인관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지금 무선 교신하는 내용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물론 일부는 후방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4,000명이 전 사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희생되는 최전선에서 이 무모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 교신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뭐 재정비 차원에서 일단 교전은 좀 멈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장은 또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인원이 실제 생포된 그 시점, 시간이 조금 흘렀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접촉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하루에 90명씩 전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예. 북한군이 지금 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후방에서 뭔가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 일부 무기를 위한 그런 요원들은 투입이 추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종전과 관련된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소강 국면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자, 북한군 이 씨,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씨가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겠다. 이게 한 뭐 80% 정도는 일단 결심을 한 상태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나설 차례입니까? 맞아요.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일단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했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에 외교부에서도 정례브리핑 때 기자가 물었을 때 지금 헌법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예. 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마음, 의사를 표시한다면 막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정보위 보고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모 씨의 경우는 2015년에 입대해가지고 10년 동안 부모님도 제대로 못 만났대요. 생사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국에 난민 신청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거든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뜻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조원범 박사님. 자, 미국이 어쨌든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랑 일단 종전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김정은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그러니까 북한군이 일부 전선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렇게까지 좀 진술을 하던데 자, 이 북한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이 파병 카드가 결국에 독배로 돌아올까요? 어떻습니까? 독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가서 전투력이 형편없다는 게 일단 증명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인민군에 대해서 지금 파병 그 유인 미끼가 노동당 입당, 평양 거주, 대학 입학 세 가지라는 설이 거의 유력하거든요. 네. 그럼 11,000명이 지금 평양에 거주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상위 군인들 돌아다닐 거고 전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됐다는 게 퍼질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파병을 해서 김정은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내 지금 달러 환율이 8,000원대에 지금 2만 원대로 폭등했거든요. 대가를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련 가서 소련이면 같은 공산권이잖아요. 네. 소련 사람들도 한국은 좋아하는데 북한은 미개국 취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랑 북한은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국민 감정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파병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예. 그럼 이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전사자들의 부모죠. 외아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예. 지금 최소 1,000명이 전사했다는 게 최소치가요. 그러면 김정은은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이제 장고 끝에 악수로 돌아오게 되겠죠. 북한 내부가 동요할 거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시군요.
자, 어쨌든 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종전 협상이 코앞에 다가와서 사실 김정은의 속내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외교관이 김정은을 좀 가까이서 목격한 경험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TV에서보다는 좀 작은 그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크고 막 비대해 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데 실제 봤을 때는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 작은 느낌이고 굉장히 얼굴이 빨간.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색색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부서 생산기지, 생산기지. 자, 영상만 봐도 어쨌든 숨이 좀 벅차 보이고 가까이서 보는 내가 다 숨이 찰 정도다 이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거동이 힘든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건강 상태.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보면 이미 30살에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담배는 손에 안 들고 있는 장면이 거의 없고요. AI로 분석을 해보면 몸무게는 145kg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주로 와인을 마시면서 김여정하고 주로 이제 그 국정을 논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다 짜잘한 일들이에요. 뭐 설계 도면을 수천 장을 봤다느니, 뭐 학생 책가방 이름을 줘줬다느니. 그러니까 워커홀릭인데 할 필요가 없는 일들로 과로거든요. 네. 수면장애, 음주,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체중.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 뾰루지가 나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4년째 계속 있어요. 네. 저건 왜 안 떼는 거예요? 저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혹을 못 댔거든요. 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 부분은. 근데 새벽 5시까지 안 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한편으로 워커홀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내부 기강을 잡는데 좀 불안하다. 그만큼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설명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통치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국정원도 통치 스트레스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출명장이고 위대한 전략가고 뭐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산림 전문가가 되고 때로는 수산업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관여 안 하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니까 가는 데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김정은은 정말로 이 내일 쓰러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센터장님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나 첩보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지금 전 그것보다도 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김정은이 뭐 미국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국가론 뭐 통일지국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김정은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정은이 최근에 보면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결속을 시키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밤에 잠 못 자는 것은 결국은 워커홀릭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불안, 그런 불안들이 보면 경호를 강화한다든지 자신을 우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주민들을 뭐 3대 악법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두려움, 초조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김정은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어쨌든 파병 소식도 북한이 이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설도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좀 퍼지지 않을까요? 김주애가 나왔을 때 퍼졌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 2009년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나서 3년 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오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어린 여자애. 김주애가 2013년생인데 2022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럼 9살 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계자처럼 다니거든요. 그럼 머릿속에는 뭐죠? 북한의 봉건적인 이 정치 문화에서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후계 수업을 받는다. 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김정은 나오고 나서 몇 년 못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어디 정상회담을 가면 김정은 머리카락조차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비닐을 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뭐 추정이지만 그럼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만청산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 만수무강 연구소거든요. 그 연구소에 연구사가 여기 와 계세요. 예. 그분하고 한번 대담을 진행해 봤는데 50전으로 보더라고요. 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오래 살 수가 없죠. 저런 모든 그 나쁜 요인을 갖고 있는데 물론 사람 수명은 알 수가 없죠. 하늘이 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이라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죠. 네, 이렇게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문성무 센터장과 이남희 기자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